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런 가운데 간밤 증시는 일제히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랠리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는 장중에 어떤 시그널들을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죠. 간밤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상황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던 것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유일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다가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마감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9,000선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S&P 500입니다. 0.13%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S&P 500은 최근 들어서 6,000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증시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7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하락했고 S&P 500도 6,000선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익 실현과 관망이 혼재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또 숨가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역시나 관망도 좀 나온 그러한 장이었는데요. 시장이 좀 크게 올라온 만큼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간밤 증시는 차익 실현 그리고 관망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징적인 어떠한 저항선에 부딪혔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4,000선, S&P 500은 6,000선에 현재 부딪힌 상황입니다. 코스피랑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코스피가 2,600선을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저항선을 좀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뉴욕 증시도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함께 볼까요? CNBC는 간밤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이 약간의 소화 불량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급하게 먹으면 체하거나 소화 불량이 올 수밖에 없겠죠. 워낙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이고 S&P 500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이 선거 이후로 쉼없이 올라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쉬어갔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인 CPI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인 PPI 지표가 함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이니만큼 약간의 관망세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티그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500 그리고 러셀이 높은 수준에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S&P 500은 워낙 탄탄한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치지만은 러셀 2000 지수는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들은 실적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이 거래를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보시다시피 1.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요. 어도비도 4.5% 넘게 상승세, 오라클도 0.24%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간밤에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만 1.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 AMD 그리고 퀄컴과 같은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2에서 3% 가까운 상승,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애플입니다.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있고요. 또 아마존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구글도 1% 가깝게 상승세, 알파벳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4%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6.6% 넘게 하락세 나왔고요. 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이 9만 달러를 이제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간밤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빅테크 소식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40%가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날 만약에 테슬라를 여러분들 매수하셨다면은 그날로부터 이 수익률이 거의 40% 가깝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에 대한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4년 후, 그러니까 이 4년 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집권하고 난 이후로 그 4년 후까지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투자 의견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는 테슬라입니다. 다만 간밤에 주가는 6% 이상 하락세 나타냈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주가가 좀 크게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간밤에 미즈호 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140달러 선에서 16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엔비디아 드디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쉬어갔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장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퍼스트 플레이어가 엔비디아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애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애플에 대해서 그대로 매수로 이 투자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 매개 매출이 8%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고러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간밤 또 시장에서 어떤 특징들 잡아볼 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미 해리스 트레이드를 안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해리스 트레이드냐? 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락 흐름이 급격하게 나온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숫자가 잘 안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간밤에 거의 10% 가깝게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솔라이트 에너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태양광 쪽들 전반적으로 숫자도 안 찍히고 있는 가운데다가 해리스라는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빈후드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업들도 간밤에는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로빈후드와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간밤에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로빈후드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펌프를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수혜가 아마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듯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낙관론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의 CEO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오랫동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법정에 대한 이런 빗장이 풀리고 이에 따라서 좀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M7 기업들은 간밤에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 약간 부진했습니다. 워낙 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간밤에 6% 넘게 빠지면서 보시다시피 328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칩 관련 종목 중에서는 사실 거의 나홀로 상승하다시피 했는데 보시다시피 주가가 2% 넘게 상승하면서 148달러 선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160달러 선에서 180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주가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2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테슬라가 나홀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앞서서 만나봤던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가 좀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요. 0.6% 넘게 상승하면서 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거래소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이렇게 활황을 띠게 되면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다만 1.5% 넘게 하락하면서 3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왔던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약간 주가가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엔페이지 에너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5.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솔라이즈와 같은 기업들은 10%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태양과 관련 ETF도 평균적으로 5에서 6% 가깝게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 한국 증시에서 신재생 쪽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뉴욕 증시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볼 기업은 홈디포입니다. 홈디포의 실적을 시장에선 꽤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동산의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를 홈디포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EPS도 괜찮았고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됐는데 홈디포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실적 좋았는데 이렇게 CEO가 약간 불안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살짝 밀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쇼피파이입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힘든 거는 똑같은데 쇼피파이가 이번에 괜찮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4분기 매출이 앞으로 20%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전망한다. 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간 흐름 보여줬고요. 타이슨푸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 쪽에서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돼지고기 쪽의 판매율이 좀 저조했는데 이를 상쇄시킬 만한 소고기와 닭고기 판매가 증가한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가 함께 당연히 올랐습니다. 이어서 텐센트 뮤직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분석 기사도 꽤나 많이 나왔는데 텐센트 뮤직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비스 사업의 수익이 23.9% 감소했다라고 밝혔고요. 주가 함께 하락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콘서트를 개최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이번에 1억 4,400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다라고 밝혔고요. 더 큰 2025년으로 향하고 있다. 라는 이러한 의견을 내면서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온홀딩입니다. 운동화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실 이 MZ세대에서는 온홀딩스의 이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은 사실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운동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그런데 매출은 괜찮았습니다만은 주당 순이익, EPS 쪽에서 소폭의 하회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싸늘했고요. 주가가 함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주가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홈디포의 주가 1% 넘게 하락하면서 40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하루 만에 2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텐센트 뮤직 함께 만나보시죠. 부진한 실적과 함께 주가 5% 넘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온홀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홀딩의 주가 약보합권에서 52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들 조금 더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먼저 보잉입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허니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니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분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월마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고 지미 버노바는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상 터빈의 주문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왔고요. 센티널1, 도이체방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IAC 같은 경우에는 CEO가 안제에 대해서 분사를 고려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여객기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 부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허니웰 주가 함께 만나보시죠. 허니웰은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3.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지 버노바의 주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수혜주이기도 했는데 간밤엔 7% 넘게 내리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좀 최근 들어서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4%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하기도 했고요. 2년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도 꽤나 높은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4.3%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68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숨 고르는 시장이 연출이 됐었죠. 트럼프 트레이드의 주요 수혜주로 불리는 업종과 섹터들이 일부 쉬어가면서 3대 지수가 일단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놓고 긍정적인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오늘 발표되는 CPI를 놓고 JP모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CPI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10월의 CPI 전망치는 전월 대비 0.2%로 직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월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하면서 직전월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라는 게 현재 월가의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가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내년에 미국 주식이 여전히
가장 좋은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응답자의 43%가 내년 미국 주식시장이 다른 국가의 주식이나 금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성장 기대치가 지난 10월에는 마이너스 22%로 확인이 됐는데 이달 들어서는 플러스 28%까지 급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응답자들은 내년 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 촉매제로 현재 중국 경제 성장 가속화 그리고 미국의 감세 가능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가 전망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미국 시장 상황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없었던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내각 구성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 2기에 당선된 사람들을 보니까 주요 키워드는 강경파 그리고 충성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트럼프는 내각 핵심 직책인 국무장관의 대중 강경론자인 마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을 그리고 국경 이민 문제를 총괄하는 이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크리스티 노엄, 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일부 내각 구성원들로 인해 어려움을 트럼프가 겪었던 만큼 이번 인사는 충성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의 낙점을 놓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정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공약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돔 주지사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될 만큼 충성파로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돔 주지사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와 국내 테러리즘 위협 수사, 자연재해나 국경 통제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수장에 낙점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이민 성봉자들이 진용을 갖추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차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도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죠. 왈츠 의원은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고 방산기업의 CEO로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된 이 해당 인물들에 대한 집중도가 시장에서도 뜨겁게 다뤄졌고요.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중 성향이 강한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해서 낙점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도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은 사실 주요 지표보다는 또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경제 양호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노동시장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퀴는 이날 볼티미어 투게더 서밋의 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의 그간 추세가 훌륭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경로는 불확실하다라고 전했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최고치인 5.6%에서 2.7%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보다는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9월과 이달 초에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범위에 놓이게 됐죠. 바퀴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이후 지금은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든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덕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왔던 테슬라,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4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죠.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시장이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최소 1억 3천만 달러를 쓴 머스크가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테슬라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간 주가에
주가에 반영돼 왔습니다. 다만 언론 그리고 월가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밸런스는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진 않는다면서 어떤 종목도 끊임없이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짚었고요. 또 다른 매체인 모틀리풀은 테슬라 주식의 주가 비율이 133.8에 달한다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 중에 테슬라가 현재는 가장 비싼 주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FSD 관련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로보택시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만약 진입을 하고 싶으면 일부 가격 조정이 온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제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월가 안에서도 테슬라를 향한 이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늘 장에서 테슬라는 6%대 낙폭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장중 기준으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나 싶었더니 오늘 새벽 다시 6시 정도 기준으로 9만 달러 선까지 폭등하는 흐름이 그대로 포착이 됐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상승 고점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로 이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과거 세 차례 불장 시기 때를 확인을 해보면 반감기 이후 급등하면서 폭등세를 이어갔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그 4년 주기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초기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750일 정도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최고점에 달하게 되는데 현재는 아직 500일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일 정도 이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달러까지 터치한 비트코인이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나오면서 투심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홈디포, 타이슨푸드, 쇼피파이 실적 발표입니다. 피트, 잊고 있었지? 기업 발표 실적 시즌인 거. 자, 홈디포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기업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었던 거죠. 자, 다시 기업 실적의 시즌. 맞네요. 저는 이 종목을 좋아하는데요. 저번에 카바 좋아한다고 했죠. 이 종목 라이브네이션. 여러분들 블랙핑크나 지금 브루노마스 콘서트 다 여기서 독점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눈여겨보세요.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 저기업을 통해서 티켓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사죠? 그러신 분들 반드시 저기업 사야 됩니다. 그거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빡빡하게 금요일까지 차있네요. 자, 지금 쇼피파이, 홈디포, 그 다음에 타이슨푸드까지 오늘 장 전후에 나왔던 기업들 보겠습니다. 자, 홈디포 아주 중요하죠. 자, 홈디포 매출 플러스 7%, 40.2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3.6 빌리언 달러, 마이너스 4%네요. 조정된 주당 순이익 3.67 달러, 마이너스 4%.
자, 영업이익은 5.4 빌리언 달러 플랫이 나왔고요. 자, 이 부분이 2022년 4분기부터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지가 않죠. 지금 세계적 전 세계의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이게 4.5%까지 빠지면서 악화됐다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아직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4.5를 2023년도 1분기에 찍고 지금 점차 올라가서 다음 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이던스를 바꿨는데요. 2024년도 회계연도 총 매출을 SRS를 포함해서 53주차 약 4% 증가로 예상을 했네요. 이 지금 SRS라는 그룹을 인수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저번에 계속 지표에서 봤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어떻게 되죠? 금리를 인하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7% 이상으로 치솟아가지고 지금 주택을 사려면은 7.4를 주고 사야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7.4를 부담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홈디포를 가서 용품을 구입해가지고 맥가이버 자칭하면서 DIY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끌어당긴 거죠. SRS 같은. SRS 디스트리뷰션을 인수한 게 그 전문가 시장은 이 소비자 DIY 시장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덜 왔다 갔다 하죠. 그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경이라던가 수영장을 고친다던가 지붕을 고치는 전문가 집단에게 주로 파는 SRS를 인수한 게 굉장히 실적 안정성에 일단 도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매출을 4%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대비해서 52주 동안 유사한 매출은 22.5%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2% 감소할 것으로,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은 매출은 좋게 나왔지만 지금 가이던스는 매출은 지금 높게 잡았는데 순이익은 아직 마이너스로 되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5.09 오르면은 429.08 컨센서스에 도달하게 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스트롱 바이입니다. 22바이에 4홀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일봉에서 51선을 타고 가고 있고요. 51선을 넘는 갭 상승이 나와서 21선 위로 올려놨죠. 그 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420달러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4년도 봄에 기록을 했던 그 420달러 부분, 여기가 지금 계속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니까 이 지금 2024년도 이 고점은 살짝 돌파를 하고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도 저기 고점이 걸려 있네요. 2022년도 2년 전 고점이 지금 420달러에 걸쳐져 있다. 지금 여기를 2024년도 4분기에 매물대를 소화하고 만약에 누르고 위로 튄다고 하면 2022년도 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렇죠? 아직도 강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DIY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워낙 강합니다. 자, 절대 50개월 선은 깨지 않는 모습이죠. 지켜주고 있죠. 뭐 여기서 한 달 종가로 깼지만 바로 회복했기 때문에 50개월 선을 지켰다고 보고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죠. 50개월 선은 절대 깨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50개월 선과 20개월 선이 딱 붙어 있는 상태고 결국에 여기 하나 남았죠. 2022년도 고점. 지금 주당 순이익하고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결국에 그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매물 소화 과정이 거치면 결국에도 450달러를 넘으면 또 저 위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타이슨 푸드입니다. 자, 매출액이 2% 증가해서 13.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자, 이 순이익은 상승 전환했네요. 2023년도 4분기에 450 밀리언 손실이 났거든요. 357 밀리언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그래서 1% 나왔고요. 작년 분기에는 1.31 마이너스였죠.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조정을 해주니까 0.92. 조정을 해주니까 100% 넘게 지금 오른 상태네요. 자, 이 지금 우리도 먹을 수도 있고요. 미국 북미나 전 세계인들이 이제 고기를 먹으면 대부분 타이슨 푸드 거를 먹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타이슨 푸드가 월마트, 코스트코에 다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맥도날드 저기 KFC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닭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다 타이슨 푸드 거를 먹을 가능성이 커요. 자, 비프 소고기가 5% 증가했고 돼지고기가 4% 마이너스 났네요. 치킨이 2% 증가했고요. 그리고 간편식은 마이너스 1% 감소했습니다. 국제 인터내셔널은 4% 감소했고요. 인터내셔널이 좀 감소했네요. 소고기가 37.5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닭고기가 30.3이고 그리고 간편식이 17.6이고 지금 돼지고기는 10.2로 가장 작은 상태죠. 결국에는 지금 소고기랑 닭고기, 소닭이 가장 큰 소닭을 합치면은 거의 70% 점유율이죠. 소랑 닭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지금 그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 타이슨 푸즈 같은 경우는 매출액하고 수익이 지금 이 나온 수치가 예상 컨센서스 상회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65.602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9.08%만 오르면 도달되게 되고요.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의견 숫자는 적습니다. 투바이의 4홀드네요. 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일단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51선에 막혀있던 이 답답한 주가가 그렇죠. 여기서 51선을 깨고 장대 음봉을 맞은 다음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죠. 다시 갭상승으로 지금 날려버리는 모습이고요. 갭상승으로 날렸기 때문에 지금 고점 추세선 이 지나가는 이 부분까지의 상승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올라서 윗꼬리를 달았으나 다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이 갭을 지킨다면.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이 이 부분이 답답해서 못 올라갔군요. 지금 이 선이 200주선이네요. 지금 장기이동평균선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은 장기이동평균선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밑바닥에서 다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50주선을 돌파했고요. 그렇죠? 50주선을 돌파하고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200주선이 또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지금 답답한 주가의 흐름이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저 200주선을 돌파해야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200주선과 월봉의 50개월선이 걸쳐 있네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2023년도 초 들어서기 전에 이 음봉 맞고 떨어진 이 부분이 여기가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 막혀 있는 모습이다. 월봉에서는 20개월선의 지지와 50개월선의 저항입니다. 주봉, 월봉이 전부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위아래로 지금 감싸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 박스권입니다. 여기서 지금 윗방향을 벗겨야지 위에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70달러를 벗기고 50개월선 돌파가 이루어져야 조금 시원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가 실적이 가장 좋군요.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26%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이 15% 증가했고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16% 증가해서 0.64고 지금 성장 이익이 24% 증가했습니다. 좀 의외인데 쇼피파이는 온라인인데 지금 결국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 회복을 했네요. 그렇죠? 넷플릭스나 지금 그 쇼피파이나 코로나19 때 온라인으로 해갖고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 급등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다 급락을 해서 제자리로 갔었는데 넷플릭스도 슈퍼 폭발했고요. 쇼피파이도 그 뒤따라 슈퍼 폭발하고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쇼피파이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이랑 머천트 솔루션. 이 구독 서비스랑 그다음에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서비스 결제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은 그 나가는 매출당 쇼피파이가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쇼피파이는 이 쇼핑몰을 구축해주고 운영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독으로 서비스로 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 페이를 쓰면은 페이에 따라서 떨어지죠. 거기에 솔루션을 사용하면은. 그래서 그 머천트 솔루션입니다. 쇼피파이 구독 서비스 꾸준히 늘고 있죠. 2023년 2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머천트 솔루션도 2023년 4분기보다는 지금 높지 않지만 다시 2024년도 1분기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다 플러스 26%가 났네요. 자, 좋은 모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85.31 이미 넘었네요. 85.31이 컨센서스인데 오히려 여기서 5.20이 떨어져야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이미 넘어섰어요, 주가가. 뒤로 가겠습니다. 89달러를 갔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 11바이의 6홀드에 원셀이 있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쇼피파이가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적 좋게 나오면은 그냥 좋게 반응하고 나쁘게 나오면은 나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안 오르니까 실적을 미리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갭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삼각 쐐기형을 돌파를 시켜버렸죠. 지금 보면은 일봉에서는 고점이 없습니다. 일봉에서는 고점이 없는 상태고요. 주봉, 월봉으로 가봐야겠죠.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자, 결국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주봉에서도. 200주선, 타이슨 푸즈랑 비슷하죠. 아까 홈디포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했기 때문에 주봉 이상에서 뭐 50주선이나 200주선, 월봉에서 50개월선, 200개월선이 다 봉의 바닥에 있어요. 근데 지금 주봉 월봉에서 50주선, 200주선, 50개월선, 200개월선 월봉에 주봉 월봉에서 장기 이동평에서 밑에 봉이 있다는 거는 타이슨 푸즈나 지금 쇼피파이처럼 중기 이상으로 계속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기서 쇼피파이가 급격히 하락을 한. 지금 넷플릭스도 결국 똑같죠. 코로나 때 재미를 봤다가 왜냐면 집에 처박혀 있으면 계속 저거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행을 가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완전 반대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캐시우드도 결국 망하고 준비디 커뮤니케이션에 제일 많이 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갔다가 지금 하나둘씩 벗기고 있는 모습이죠. 아까 지금 타이슨 푸드랑 차이는 타이슨 푸드는 200주선을 못 벗기고 있는 이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쇼피파이는 시원하게 날려버릴 모습이죠. 여기까지는 비슷했죠. 50주선을 벗기고 나와서 더 장기 이동평균선 이게 완전 역배열이죠. 이건 완전 역배열이죠 지금. 그렇죠? 200, 50, 20 숫자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완전 역배열일 때 초기에 잡으면은 수익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올라가느냐 알아야겠죠. 어쨌든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군요, 지금. 그쵸? 월봉에서 50개월선의 저항을 받는 자리와, 그쵸? 50개월선의 지지를 받는 자리가 지금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넷플릭스 같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다시 50개월선의 지지를 받는 첫 달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도 넷플릭스처럼 2022년도에 갔던 고점을 다시 180달러를 점령하러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의 후발로 쇼피파이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정치 대통령은 트럼프, 경제 대통령은 파월. 이제는 실세 대통령, 실적의 차례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2기 집권이 시작이 되면은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고 이에 따라서 또 시장이 크게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SG그룹의 북아시아 지역 CIO 레이몬드 청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되면은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in terms of Trump's victory, the biggest concern to global investors these days would include his advocacy of protectionist measures, including potential 60% tariff to be imposed on imports from countries, including China. So I think from a global investment standpoint, this could stir a step up in volatility on global equities, in particular non-US equities. Of course, if China would be targeted to get most of this incremental tariffs, this would potentially result in a derating of China equities. Even though fundamentally, we think that a lot of the Chinese corporates are better prepared for a second version of the Trump trade war these days as compared with Trump 1.0 back then in 2018. So our view is while there would be a potential derating as a result of these protectionist measures, in particular impacting China equities the most, we think that earnings fundamentals are still to a large degree reliant on domestic policy stimulus. So in terms of China, we will have to look forward to the upcoming NPC and also the December China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 for more clarity in terms of the policy stimulus. As for the U.S. domestic economy, protectionist measures should at least bring about some short-term benefits, in particular to the small mid-cap enterprises, because these companies tend to be less efficient, right? So by imposing tariffs to the larger competitors globally, this would mean that these small medium enterprises would potentially benefit as a result. 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에서는 상반기에는 미국을 보고 하반기에는 중국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완료가 되니 또 일각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그런 답변처럼 사실 관세 문제만 본다면은 중국 증시는 D 레이팅을 받아야 된다, D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중국 정부 측에서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기대를 해볼 만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10조 위안 이상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또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그렇다면은 트럼프 수혜 섹터, 진짜 수혜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we have long advocated that if Trump prevails in this election with a Republican sweep, we would likely see some of the traditional sectors, including U.S. banks and also U.S. energy, to largely benefit from any upcoming Trump's policy stance. And the energy stanc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like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S. Energy sector within U.S. equities, in particular the upstream players, in other words, producers of traditional oil and gas companies. So we think these listed companies would likely benefit given they would be allowed to produce more. And also with a lot of the policies coming from the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s to bolster the American economy, we think that the global energy demand would likely step up.
as compared with prior market forecast. In other words, with strengthened demand, and we would likely see better oil price momentum as well. So we think that in terms of conventional energy, we would likely see some net positive benefits as a result. But the negative in terms of the energy spectrum from this Trump 2.0 presidency will be on the renewables front, right? Mainly because of his re-emphasis of energy paradigm shifting back to fossil fuels. We think that renewable energies, including the clean energy side of things, such as recycling, solar and wind energy players would likely be threatened in terms of the valuation standpoint. I think one big emphasis of Trump's policy stance would be to potentially extend the individual tax cut and also increase some of the tax cuts for corporates. So this will be potentially a pretty major positive factor for U.S. corporates as a whole, right? When we have individuals benefit from extended tax cuts, their disposable income will increase, right, in terms of potential for consumption. So this will bode well for U.S. corporates' earnings outlook, and of course, continue tax reduction from the corporate standpoint would result in higher taxable income as well. So we think broadly speaking, the Republican red sweep scenario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positive for U.S. equities in our view. And if we drill down to specific industries, we think that the industrial sector, aerospace and defense will benefit from his emphasis on shifting a lot of the factories back to the onshore market. And also, as we continue to see tensions between the U.S. with other major economies, including China, we think global defense spending will likely step up, which would also benefit the aerospace and defense sector as well. And the third sector that we also think will benefit from Trump's policies will be the banking sector. We believe that the major banks will benefit from deregulation and also stronger loan growth as a result of the supportive measures coming up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So therefore, we think that the major banks, including investment banks listed in the U.S., will likely be a major beneficiary. 네, 트럼프 수혜 섹터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에너지라든지 은행 쪽, 금융 쪽은 워낙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다만 특징적이었던 것은 만약에 레드 수입이 진짜 현실화된다면은 진짜 그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원래 그래도 상호가 하원이 어느 정도 나눠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의견도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레드 수입이 된다면은 그만큼 정부의 정책 자금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공화당 측에서 밀고 있는 방산이라든지 우주 항공 쪽이 조금 더 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2기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정책을 좀 짜내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정책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FOMC 11월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영향은 어떠할까요? FOMC 영향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n't really consider a 25 basis point cut a baby cut per se. I think this is an appropriate stance from the Fed's policy point of view because we've been seeing quite resilient economic prints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right? After all, the Fed is very much data dependent. And as Fed Chair Powell mentioned overnight,
he would make his decisions independent of who is going to be the president, right? So we think that given the continued economic strength in the U.S., but we have started to see some initial signs of softness of the job market. It makes sense for the Fed to put the rates in a less restrictive position. So I think my view towards that is that after all, it will be a net positive for investment sentiment because the cost of borrowing is coming down, right? And also it will pose less pressure to the environment in the U.S. as we have been keeping track of the default rates in the property sector and also a lot of the different industry groups. And we feel that specific pockets of the U.S. economy have been negatively affected by the restrictive interest rates, right? So with one example being the commercial real estate. And we are also starting to see higher delinquency rates for consumers' credit card spending as well. So declining interest rates in the U.S. Should help alleviate some of the pressure facing not only these consumers, but also corporates as well. 네, 이번 11월 FOMC에서는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가 인하가 됐고 시장에서는 아마 내년 연말까지 미국의 전체 금리는 3.25%대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현재 연준의 두 가지 책무인 고용과 물가가 모두 다 잘 잡히고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에는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사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은 트럼프에 점령당했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웃은 종목도 있었지만 트럼프 때문에 울었던 종목들이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어제 상장사 가운데 3분의 1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하루였기도 했고 또 85%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어제의 낙폭은 그 전날보다도 더 과대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 가까이 지수 낙폭을 보이면서 2,500선 아래까지 내려온 채 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2.5%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7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함께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블랙 먼데이를 보내면서 증시 쇼크 나왔었던 날 기억하시죠? 그 날짜 기준으로 아직도 지수 회복이 안 된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 당시보다도 지수는 현재 더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붙이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를 덮친 트럼프발 관세 위협 때문에 특히 수출주들 위주로 타격이 나왔었고 어제 삼성전자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53,000원 라인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2년 만에 1,4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이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호황기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은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기도 했고요. 머스크의 코인으로 불리는 도지코인 하나의 종목 자체가 코스닥의 전체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하루를 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제적인 이 투자 차별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통해서 그나마 좀 키포인트 힌트들을 받아가자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네이버를 어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3분기 긍정적인 호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 정도면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된다라는 긍정적인 이 증권가의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외인들은 네이버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리비안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도 함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기관 쪽에서도 해당 종목에만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지만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여전히 트럼프를 빼놓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일승과 같은 조선 쪽이나 이제 재건 관련해서 남광토건이나 서희건설 건설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해당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네요. 그럼 업황과 섹터 단의 흐름별로 놓고 봤을 때 어제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제 업황별로 놓고 보더라도 어제 키워드는 여전히 트럼프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처음에 재건주들이 갔다가 조선 쪽도 갔다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 사이클적인 순환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재건 관련주들이 4종목이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이 TYM이 가지고 온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크게 보이면서 어제 장중에 4종목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농기계 업체로 알려져 있는 TYM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과 함께 재건 사업에 대한 이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에게는 불기둥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 관련해서 BHI가 16%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왔죠.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기존 정부안대로 그대로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금토세 폐지처럼 민주당이 언젠가는 탈원전 폐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시대에서 전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로만 해당 산업을 키울 수 없다라는 게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전액 삭감을 했던 것과 대비해서 원전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면에서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도 지켜봐도 괜찮을지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8,000달러를 또 돌파해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어제 컴투스홀딩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이렇게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는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로 알려진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은 이 오더북 형태를 띠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시세창은 매수와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의 실적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당 기대감 때문일까요? 거래소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어제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의 대장주인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칩스법 폐지 우려가 지속됐고 또 그 전날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주춤하자 어제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또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연일 하락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상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상보라는 기업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외 실적으로는 LX세미콘과 넥슨 대표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LX세미콘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3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가지고 왔고요. 넥슨 같은 경우도 3분기 기준으로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라인을 몇 달 동안 이어가 왔는데 그동안의 박스권을 탈피해 줄 수 있을지 일단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된 것도 긍정적이지만 내년 들어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증권가들의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오늘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들도 있지만 트럼프 때문에 내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수출주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위협이 없는 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 없는 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조선주와 방산주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산업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덕분에
때문에 먼저 주가 상승을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고 52주 신고가 돌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진입이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에 보여졌던 이 영업이익과 실적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은 해당 우려감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의 대표주로는 HD현대 조선해양 그리고 HD현대 중공업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현대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거의 500% 가까이 나왔고요.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1,500% 가까이 나오면서 엄청난 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상분기 영업이익 500%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죠. 전년도 대비해서 4분기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내년에도 고성장이 가능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LIG 넥슨과 관련해서는 34만 원 라인까지 높여 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의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트럼프이니만큼 일단은 시장이 주목하는 쪽에 우리도 함께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선별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일정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까지 마무리가 됐고 오늘 새벽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앞서 저희 머스노우 시간 때도 점검을 해봤지만 이번 CPI가 다소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충격을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JP모건에서 간밤 나왔고요. 11월에 CPI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 FOMC 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서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게 변동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표되는 경제 지표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 반도체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일단 21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반도체 분위기에 변환점이 되어줄 수 있을지 엔비디아 실적 날까지도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같이 챙겨보시죠. 국내 증시 최근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빨리 나와주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죠. 네, 간밤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지수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한국 증시보다는 괜찮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외 S&P 500과 나스닥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는 주가가 6% 넘게 내렸고 엔비디아가 2% 넘게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시장이 움직였을까요? 보시다시피 중소형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러셀 지수가 1% 넘게 하락세 나타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 그리고 테마주 쪽 전반적으로 하락세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꽤나 많았는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상승했고요. 못 나온 기업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 쪽은 어느 정도 좀 거치고 숫자로 확인하는 시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간밤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과 러셀이 높은 수준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또 CNBC에서는 급하게 올라온 만큼 시장이 약간의 소화 불량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전반적으로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올라간 기업들도 꽤나 많이 눈에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 넘게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고요. 오라클과 어도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서도 나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면 괜찮다라는 투자자들의 그러한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강보합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세. 다만 테슬라가 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4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라는 의견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비중 확대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주호증권 측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140달러 선에서 165달러 선까지 올려잡기도 했고요. 실적 발표 이제 다음 주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로는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애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애플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매수의 투자 의견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특징주들 있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수혜주의 경우에는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러한 거래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온 만큼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로빈후드의 CEO와 코인베이스의 CEO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트럼프 펌프를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낙관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리 겐슬러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약간 좀 막혀 있었지만 이젠 좀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남기기도 했고요. 다만 이렇게 트럼프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해리스 수혜주 같은 경우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간밤에 태양광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엔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와 정책은 좋은 곳에 있다라면서 경제는 현재 잘 흘러가고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와 상승 혹은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남겨져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마지막 멘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정점에서 벗어나고 역사적인 저점에서도 벗어났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현재 트럼프가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다소 좀 이 매파적인 이러한 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금리가 정점에서 벗어났다라면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축소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인플레 지표가 시장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JP모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뜨겁고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헤드라인 CPI가 3.5%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체 시장의 스탠스는 변함이 없을 거고 연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치를 취하려면 CPI가 4%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선거 랠리가 나오는 시장이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없다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죠. 이 앞서서 공약들을 내놓을 때 우리가 에너지 산업을 더 부흥시키겠다라면서 drill, baby, drill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유사들의 CEO들의 의견은 약간 좀 다른 듯합니다. 엑소모빌의 CEO가 UN 기후변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상식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인이라는 이야기가 왜 들어가게 된 걸까요? 트럼프 당선인은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엑소모빌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원유 정책이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겠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랑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나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유의 생산력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 유가가 더 내려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정유사들의 실적은 아무래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인데요. 조용히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저렴한 광고 요금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에 광고와 함께 보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때 시장에서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광고 요금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천만 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환호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NFL 경기에 대해서 광고가 모두 매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주가가 1%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81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실적 향상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는 이렇게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멘텀들,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을 잘 주무셨습니까? 계속해서 11월 13일 수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톱 기사는 바이오 얘기입니다. 바이오 판 뒤집는다, 의료 AI 치고 나가는 한국,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전망인데 뭐 엄청난 성장성 갖고 있는 거, 뭐 여러분들께서 굳이 표 안 보시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158억 달러 수준이 2030년에는 1,810억 달러를 넘어가니까 거의 뭐 6, 7배 앞으로 한 6, 7년 동안 성장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전 세계가 이 고령화 뭐 상당히 좀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 우리만의 얘기는 아닌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럼 또 이 AI와 의료와 이제 무슨 관계냐? 올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제 그 얘기였는데 당시에는 워낙에 AI 뭐 반도체 뭐 가속기 이 얘기가 워낙에 화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노벨 화학상에서 이번에 화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실적이 결국 AI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이 기술이 의료의 시장에 이제 접목이 돼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젠슨왕의 예측이 젠슨왕의 어떤 시장 진출 얘기가 상당히 좀 적절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AI 그러니까 의료 시장에 AI 기술 접목된다면요.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에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과 AI 단백질 구조 예측 능력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의료 AI 분야의 이제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데일리 신문 기사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AI 영상 진단 또 AI 신약 개발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AI 관련 기술 가진 이 바이오 업체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건데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상황 보면은 뭐 경쟁이 되겠어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여기 이제 우리 AI 이 의료 기술을 가진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바이오 회사들이 이 기술 잠재력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이즈도 작고 아직은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거는 정말 아직은 그렇게 뭐 크게 부각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결국은 앞서 말씀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커가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 AI 의료 관련된 이 바이오 업체들의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거고 물론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조선업체들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배경이 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의 조선 쪽이 올해 전 세계 이 선박 발주 물량 1,910척 가운데 단 2척만 미국 조선사들이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거죠. 뭐 우리와 이제 중국 업체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전 세계 해군력을 이제 평가하는 게 함정수인데 미국의 해군 함정수는 219척인데 중국의 함정수는 234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함정이 미군의 함정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머릿수 싸움, 그러니까 선박 군함 머릿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군함을 갖고 있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전투력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미국 내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좋은 양질의 배를 또 군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국 조선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유망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셰일 가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초대형 LNG 이 운반선 이건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가 일단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이 해군 함정 MRO 사업입니다. 미국만 MRO 시장이 20조 원 정도 되고 전 세계로 하면 6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잠재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한화오션이 지난 8월에서 얼마 전에도 미군 해군 함정 이 수주를 좀 따냈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이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찰 자격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이 좀 마진이 좀 박하다고 그럽니다. 그 얼마나 이제 마진 수익성을 좀 확보하느냐. 결국 이제 박리담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미군 함정 수리를 굉장히 많이 맡고 있어라는 걸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다른 나라 미군 함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해군 함정의 선박 수리 이 부분까지도 우리 시장이 넓혀갈 수 있다. 즉 20조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60조 시장을 우리 조선사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달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2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400원을 넘었고요. 뭐 코스피 지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500선 3개월 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시장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고 여러 가지로 우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니까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에 이제 제동이 걸렸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고요. 결국은 우리가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게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세 번이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어제 KDI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2%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올해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 보편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1%로 떨어질 것이라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쯤 되면 정부는 무지하게 부산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뭐 긴급 대책회의 등등등, 뭐 대통령 주재, 뭐 경제장관 회의 등등등. 근데 요즘에 이런 회의한다라는 얘기 별로 잘 안 들립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정부가 이 1,400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그널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00원을 받아들이고 1,400원이 새로운 어떤 기준, 즉 뉴노멀이 되고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과거의 1,400원과 지금의 1,400원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예전과는 다르다.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정말 자신감인 건지 아니면
아니면 아니한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 1,4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친숙한 낯익은 숫자가 돼 갈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조선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팔고 있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주로 팔고 있는 거는 삼성그룹주들입니다. 상위 5개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주가 삼성전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제 오른쪽입니다. 삼성그룹이 3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에 KB금융 들어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그러니까 조선 방산주들이 3개나 좀 들어있는 게 눈에 띄죠. SK하이닉스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네이버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국민주인데 굉장히 좀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았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AI 관련돼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의 평가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AI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낳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살만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 거죠.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들. 우리는 이제 저가 평가돼 있으니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살만하니까 산다 이렇게 좀 대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런 외국인들의 모습을 좀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 랠리도 있지만 그 밑에서 은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이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죠. 이게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했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이게 이제 잠시 주춤인지 아니면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오래 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결국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게 이거 미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뉴욕 시장 오늘 마감 상황 얘기를 하면 네, 랠리는 좀 주춤하는 게 아니냐?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러셀 2000은 여전히 괜찮고 뭐 이 정도 일단 네. 특징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요즘 미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요일 날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CPI 지수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의 우려들, 부담,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연방정부이사회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게 되면서 이런 정책들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게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판단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뭐 파월 흔들 정도니까요. 뭐 네. 연준의 독립성 이런 거는 사실 안중에도 별로 없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러셀 2000은 네.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많이 오른 데 따른 일종의 순환매 네. 성격입니까? 아니면 네. 뭔가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러셀 지수라고 하는 게 러셀 3000이 일단 유명하고요. 아. 러셀 1000이 일단은
상위 시가총액의 상위 1,000개 정도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앞에 중소형주가 아니라 전체 전체에서? 상장돼 있는 아. 주가 지수들 가운데서 시가총액 1위서부터 1,000위까지를 러셀 1,000이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1,001위서부터 3,000까지를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그런 지수다라고 이제 러셀 2,000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러셀 2,000이 그러니까 이제 1,000위 아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대형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률이 많이 높았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그런 뭐 낙수 효과가 이제는 러셀 2,000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금의 그런 어떤 이동이 약간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11월 초서부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좀 상승세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좀 일종의 이제 낙수 효과 개념으로 좀 네.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잠깐 뭐 순환매처럼 돌고 말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갈 건지. 일단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하고 다르게 이제 철저하게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특정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특정 섹터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특정 섹터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섹터가 예.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감세 정책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실적하고 바로 이제 직결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지수의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정책들이 맞습니다.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하신 네. 감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각종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미국 시장 얘기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가는 데고 거기다가 친기업 성향의 트럼프까지 대통령 당선됐으니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감이 계속 뭐 붙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요. 우리나라 시장하고요. 우리 시장과 네. 관련해서는 어제 결국 2,500선도 3개월 만에 깨졌고 네. 여기다가 더 이제 겁나게 만드는 게 또 이제 환율도 1,400원 올라서 1,400원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네. 그러니까 좀 경고음으로 항상 네. 들렸던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있을 때마다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뭐 IMF를 겪고 그러니까요. 막 이러면서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을 때 위험한 것이지 지금 뭐 1,400원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등을 더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1,400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 말씀은 지금 네. 정부 쪽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네. 뭐 최상목 총리도 뭐 예전에 1,400원 지금 1,400원은 달라. 네, 그리고 요즘에 그렇습니다. 계속 환율 관해서 네. 나오는 얘기가 뉴노멀 얘기란 네. 말이에요. 네, 새로운 맞습니다. 기준이 된다는 네.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400원이라는 환율에 대해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인 네, 거예요?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갑자기 1,400원에 1,430원, 50원, 뭐 1,500원 이렇게 가지만 않는다면 네. 환율은 이제 그러려냐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수출 기업- 주도의 우리 기업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이렇게 디커플링이 좀 과하게 가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이게 또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국 시장으로 떠나서 수급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국장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 그런 모습인데요 상황인데 대표님이 계신 리서치 아름에서 2년 전에 리포트를 낸 게 요즘에 와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리포트를 좀 프린트를 해서 가져와서 보는데 제목이 좀 셉니다. 파국으로 치지 않는 코스닥.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제목이 아니라 2년 전에 나왔던 제목이라는 건데 이대로 네. 가면 코스닥 진짜 파국이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전망에 대한 리포트였는데 네.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네. 이거란 말이에요. 왜 코스닥을 그 당시에 지목을 하셨던 겁니까? 일단 코스닥
코스닥만 지목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주가 지수 자체가 좀 허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경제 규모라든지 그런 예.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미국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의 토픽스 같은 경우가 이런 똑같은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을 예. 하는데 이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이 만약에 10%가 오르면 주가 지수도 10%가 올라야 되는 예. 게 이제 결정적인 그런 어떤 로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국의 지수하고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우리는 시가총액만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비본질적인 어떤 뭔가 이유에 의해서 우리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시총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상장 제도 자체가 해외하고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주가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의 지수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네. 그 주가 지수의 산정 방식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신규로 그 주가 지수에 포함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장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특혜라든지 이 회사들의 투자를 더 많이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을 우리나라 스스로가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장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려고 네, 하는 그런 맞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본질적인 그 여전히 좋은 회사냐 가치보다는, 나쁜 네. 회사냐 관계없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과거에 바이오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있죠. 네. 예. 그리고 공모가 상정 방식이 지난해 이제 6월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공모가 기준 대비해서 60%에서 200%까지 당일에 책정됐었던 것이 예. 지금은 뭐 90%, 원래는 90%에서 200%까지 상장됐던 것이 지금은 60%에서 400%까지 과거에는 이제 따상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따상까지 나온다. 따따상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그 제도들을 저희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제도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를 하냐면 네. 만약에 이제 1조짜리 회사가 상장이 되게 되면 원래 기업 가치는 1조 원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지만 당일의 주가가 4조까지 오를 수가 있는 4조 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을 열어놓은 제도적으로 거죠. 만들어 놓은 거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예. 4조 원에 첫날에 상장이 되게 되면 그 날에는 주가 지수에 포함이 되지 않다가 그날의 종가가 다음 날의 주가 지수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가 지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4조짜리 회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조 원짜리 회사가 그냥 더 주가가 더 오르면은 주가 지수에 도움이 그렇죠. 되겠지만 네. 그 주가 지수는 또 공모가로 회귀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 4조 원에 상장이 됐는데 그 회사가 1조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주가 지수에 대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렇겠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오르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가총액만 커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가 지수랑 시가총액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나스닥이나 일본의 토픽스 네. 같은 게 그런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그 기업들이 정말 좋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총도 커지고 주가 맞습니다. 지수도 올라오고 이게 정상적인 네. 우리가 이제 갖다 베껴온 나스닥의 네. 제도의 모습인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상장하는 상장- 방식이 너무 고평가 상장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 네. 회사가 원래 본질 가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네. 시총은 줄어드는데 네. 그러니까 시총은 뭐 떨어지고 주가 지수도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 지수는 그대로 있는 현상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나라는 주가가 못 가고 미국은 저렇게 오르냐라는 것에 어떻게 되면 본질적인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그래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50배 PER 기준으로 50배가 넘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된 게 아니에요. 전혀 저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것도 네. 사실 의외의 네. 답변이신데 예, 말씀 네, 들어보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그렇게 이제 기술특례 상장이라든지 이런 상장들이 코스닥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나오지 않는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고평가로 상장을 시켜주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고평가로 만들고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지고 왜 못 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로 움직인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지만 지금 PER 수준이 3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PER이 50배가 넘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이렇게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상대적으로 뭐 중국의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 뭐 그 PER 수준이 10배 중반 수준 그리고 뭐 홍콩의 H 지수 같은 경우도 10배 정도 수준에 이제 불과하고 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 지수가 뭐 30배 언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정말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수준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굳이 지금도 투자할 매력을 좀 못 느끼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시아만 해도 일본, 중국, 우리, 대만, 뭐 홍콩 여러 나라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현재 이 시장은 본질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돼 있다. 네. 그래서 뭐 가뜩이나 이런저런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가뜩이나 네. 별로 성장성도 예전 같지 않아 보이는데 가뜩이나 주가도 높으니 굳이 네. 우리가 한국 시장 주식을 우리가 왜 사야 돼?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별로 또 사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다. 네. 그게 결국 이 따부리니 따따부리니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일종의 허상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냐면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서 국내 이제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근데 사실 취지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취지는 좋긴 한데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뭐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요. 같은 경우도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다 밀어주면서 이제 키운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그렇게 나오냐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 별로 나오는 수치는 없는데 네. 기대감만 가지고 저렇게까지 맞습니다. 주가가 40몇만 원 이렇게 간다 이거군요. 네. 그러면 사실은 또 어차피 말씀 나오신 김에 조금 더 여쭤보면 이 얼마 전에 그 고려여행도 있었고 네. 그다음 며칠 전에 이수페타시스 건도 있었고 네. 예전에 두산 건도 있었고 등등등. 이 소위 말하는 물적 분할, 일적 분할, 그 다음에 네. 어떤 유상증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CB 발행 등등도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좋은 호재는 장중에 발표해서 주가를 띄우는데 써먹고, 악재들은 항상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맞습니다. 공시를 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이런 이제 굉장히 고질적인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정부는 밸류업한다 맨날 떠들어대는데 그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 같고 이게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가는 이유라는 해석도 분명히 있고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지금 증시에 나타나고 그런 거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올빼미 증시 공시라고 하죠. 네. 보면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을 장이 끝난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악재를 좀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뭐 해외 주식의 투자들도 너무 뭐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투자자의 관심들도 더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 시장에 그렇게 우리가 몸담고 있어야 되냐, 투자해야 되냐라는 것에 이제 조금 그 대안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 국장을 좀 많이 멀리하는 그런 뭐 예. 풍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너무 한국 주식에만 네. 이렇게 전체 포트의 대부분을 넣는 게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장도 좀 투자하고 뭐 외환도 좀 투자하고 원자재도 투자. 사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려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같은 선진 네. 쪽의 포트폴리오, 즉 자산 배분 방식인데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지금 이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한국 걸 담을 게 뭐 있어 그냥 네. 다 미국장이나 뭐 다른 해외 쪽 상품을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가는 네. 거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네. 좀 여러 가지로 개선 방안이라든가 네. 이건 이렇게 좀 뭐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이렇게 좀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2년 전서부터 국내 주가 지수의 그런 산정 체계를 한번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뭐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 지수가 진정한 그런 경제의 그런 규모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첫 번째로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연금의 그런 투자 스탠스를 조금은 국장에 조금은 뭐 비중을 좀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은 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정부의 그런 방침들보다도 일단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수익률이 중요하죠. 네, 수익률이 수익률이- 또 고갈 네. 문제도 사실 그게 네. 굉장히 크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국내 증시가 안 된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인구 문제랑 연관성을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줄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연기금, 뭐 국민연금이라고 그렇죠. 네. 본다고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을 예. 오바마 정부 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의 10%를 이제 퇴직연금으로 거의 이제 모아가고 그 중에 30%가 그 미국의 그 증시에 다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런 안전판이 있는 그런 시장에다가 수급적으로. 네, 네. 거기에다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미국은.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연기금의 그런 투자 규모들도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국내 비중까지 이제 낮춘다고 하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런 수급이 없다. 그리고 양쪽 그 질적으로 좋은 수급이 없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좀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국내 기관들이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 것 되는 같습니다. 거네요. 네. 네, 지금 이게 사실은 환율까지 더 물론 앞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네. 뉴노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대한 걱정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금 낮추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결국 수급 문제인데 네. 구조적으로 수급이 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뭐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런 이 연기금 연기금들의 자금들, 좀 시장 조성 역할이 좀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까 상장이 제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도 네.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말이 지난 시점서부터 뭐 예. 4월 달부터 이제 예.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라는 게 그 공공연한 사실이긴 한데 네. 이 공매도가 저는 이제 좀 원래는 시도가 빨리 이제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이제 그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지만 이 그 뭐 그냥 수급 상황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상승에 또 추가 상승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종목들만 이제 상승하는 그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런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급의 자금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로 그렇죠. 넘어가야 될 필요들이 네. 있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네요. 네. 근데 이제 공매도를 그래서 뭐 시행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급들의 이동을 좀 뭐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또 그게 우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도 그게 또 직접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공매도 네, 문제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네. 이제 악용하는 그런 자들이 나쁜 건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좀 잘 잡히고 있느냐? 뭐 지금 정부가 뭐 전산 시스템 개발하고 뭐 하고 있다니까 일단 기다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피해가 이제 이렇게 또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 좀 해주셨네요. 예, 오늘 사실 이제 뉴욕 시장 얘기 잠깐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우리 수급 문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극심한 디커플링 문제,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관련된 자료를 최근에 내셨던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한테 그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오늘 뉴욕 시장 또 가뜩이나 좋지는 않아서 우리 시장 더 떨어지는 거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문제의 원인을 알고 개선을 하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크게 문제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업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